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감정력입니다. 저자는 티보 메리스, 출판사는 오픈도어 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행복 버튼이 없다. 당신의 뇌가 담당하는 주 역할은 당신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행복을 교란하는 도파민.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정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약물에 취한 것과 비슷한 강렬한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행복감은 운동 중에도 나타나지만 도박이나 성행위를 할 때도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타난다. 당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뜨는 푸시 알람을 본 적이 있는가? 푸시 알람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같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만든다. 그렇게 특정 서비스를 오래 이용할수록 해당 업체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포르노나 도박 역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아주 중독성 있게 만들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쾌감을 안겨주어도 이를 계속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짜 행복을 팔고 있다. 우리는 뇌를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해 도파민에 서서히 중독되었다. 이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도파민 분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갈구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행복과 같을 수 있을까? 게다가 도파민은 실제로 중독 증세를 일으켜 우리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당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역할과 도파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누군가는 분명히 중독된 듯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분명해 보인다. 그 예로는 생각 중독이 있다. 감정 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독 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행복을 잃을 수도 있다. 감정의 휘발성. 어느 날 아무리 우울하고 슬프고 끔찍한 감정과 마주 하더라도 감정은 조만간 사라진다.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되짚어보자. 그리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을 떠올려보자. 가장 힘들었던 날, 당신은 감정에 매몰되어 그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렇게 먹구름이 걷히고 진정한 당신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이상과 같이 감정은 생겨났다 사라진다. 우울한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사라진다. 만일 동일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이는 당신이 소모적인 믿음에 매달려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또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곤 한다. 물론 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감정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잠시 왔다 가는 방문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중요한 얘긴데 나는 때때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늘 생겨났다 사라지는 감정과 달리 나는 항상 그대로인데 말이다. 한때 폭풍우처럼 격렬한 감정이 지나갔을 당시 내 감정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감정이 갑자기 변할 때 외부 요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상황도, 직장도, 통장 잔고도, 평소 안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인데 감정 상태만 급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나는 무릎에 문제가 있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운동을 쭉 좋아했던 나에게 부상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다행히 무릎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쩌다 통증이 오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어느 날 나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무릎 통증이 오면 그날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통증이 올 때면 직장 생활에서 사생활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렇게 나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 이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의 삶이 아무리 잘 풀리는 중이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써버린다면 금세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려면 그 감정과 당신이 처한 문제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함을 잊지 말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당신의 문제는 대부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일단은 당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특정 패턴을 밝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틀 동안 슬픔에 빠져 지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자. 이 감정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감정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들려주었는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난 방법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모두 답하였다면 이후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질문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감정의 사다리.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힘을 내라거나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시 그러한 말이 도움이 되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슬픔이란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힘을 낼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의 저서 감정 연습에서는 여러 감정의 연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감정의 사다리를 타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의 사다리 모델에는 우울이나 절망감이 가장 아래쪽에 있으며 바로 위에는 분노가 차지한다. 즉, 우울에 빠져 있을 때 분노의 조짐이 보인다면 감정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울에 빠져 있을 때보다는 분노를 느낄 때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은가? 최근에 나는 한동안 우울함을 겪은 뒤에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 나는 마음속을 휘젓는 스트리와 변명에 신물이 난 나머지 분노를 연료 삼아 그동안 기피했던 일들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나는 그 여세를 몰아 감정의 사다리를 오를 수가 있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감정을 기다려보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절망처럼 에너지를 앗아가는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러니 분노로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 분노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신체적인 건강도 챙길 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짐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운동은 경증에서 중증까지의 우울증을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수단임을 알 수가 있다. 다행히 운동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루에 16km씩 달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30분씩만 걷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운동이 당신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며 또한 장기적이다. 심리학 교수 마이크 로토에 따르면 적당한 운동을 하면 대개 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맛볼 수가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지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환경 또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거나 당신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또는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일 수도 있다. 예컨대 매사에 부정적인 친척들이 당신의 기분까지 끌어내리거나 지저분한 책상을 보자마자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 나는 의욕이 꺾일 때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거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면 의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거리를 두고 감정을 관찰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 이 방법은 바로 당신의 몸과 감정을 맞닿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생각이나 이미지에 대한 당신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 느낌이 어떠한지 느끼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하라. 또한 당신이 타인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명심하자. 특정한 감정과 관련된 스토리에 몰두하지 말라. 당신이 그 감정을 경험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도 믿지 말라.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은 일시적인 경험 또는 잠시 걸치게 되는 옷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은 절대로 당신이 아니다. 어떠한 감정을 경험할 때 당신은 화가 나네, 슬퍼, 또는 우울해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감정과 어떻게 동일시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그 말은 틀린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은 본래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우울한 감정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매 순간마다 우울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슬퍼라고 하는 것보다는 슬픈 감정이야. 또는 슬픈 감정을 경험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앞에서 제시한 말과 슬퍼와의 차이를 알겠는가? 앞선 방식의 말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당신이 감정에 대해서 알수록 감정을 식별하고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감정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 또한 쉬워진다. 경험하고 싶은 감정을 선택하는 법.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더 빈번하게 느끼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거나 더 큰 동기부여를 원하거나 더 적극적인 성격을 바라는 건 말이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선택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그 감정을 느끼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진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그 감정과 관련된 뇌신경 경로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 생각이나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다. 요컨대 특정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 감정이 더 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한다면 효과도 그만큼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앞서 소개한 공식을 사용해도 좋다. 해석 플러스 동일시 플러스 반복은 강한 감정이다. 위의 공식을 활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해석 특정한 시간을 시각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여기는 생각을 떠올린다. 동일시 원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을 느끼면서 특정한 사건 또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긍정 확언이나 시각화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 반복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그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생각과 관련된 감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당신이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사례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다. 1. 감사 감사의 마음을 더 자주 느끼고 싶다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매사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사업가 짐 론은 우리의 지성에도 교육이 필요하듯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감사할 일을 기록한다. 펜과 종이 한 장 또는 꾸준히 쓸 노트를 준비한다. 그리고 당신이 감사할 일을 적어도 3가지는 적는다. 그러다 보면 매사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눈을 감고 그간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각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적어도 하나는 베풀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설령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도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베푼 호의를 찾아보자.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여러 교훈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해보라. 물론 과거나 현재에 느끼는 적개심은 배제해야 한다. C. 한 물건에 관심을 쏟으며 그 존재에 감사한다. 먼저 방 안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의자를 선택했다면 의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떠올려보자. 의자를 디자인하는 사람, 원자재를 가공하는 사람, 의자를 조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의자를 매장까지 배송할 트럭 기사, 의자를 진열하고
홍보하는 매장 직원도 있지 않은가. 그뿐 아니라 그 의자를 고른 당신이나 어느 누군가, 그리고 매장까지 당신이 타고 온 긴 자동차 역시 타인이 만든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 의자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를 생각해보자. 너무 피곤해서 한시라도 빨리 자리에 앉고 싶었던 순간은 어떤가? 마침내 의자에 앉을 수 있었을 때 기분은 참 좋지 않은가? 그 의자 덕분에 당신은 편히 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글을 쓰거나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도 있으며 친구와 함께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기대감이다. 당신은 때때로 기대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기분 때문이다. 더 큰 기대감을 위해 아침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머릿속에 시각화하여 기대감을 느껴보자. 기대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A. 원하는 것을 기록한다. 펜과 종이 한 장을 준비한다. 종이 상단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 적어보고 당신에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을 모두 적는다. B. 원하는 것을 시각화한다. 먼저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시각화한다. 여기에서는 명료함이 곧 힘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당신의 이상적인 직업과 인간관계, 생활 방식, 또는 앞으로 10년 동안에서 그 후까지 성취하고픈 목표를 생각해보자. C. 목표나 꿈 일기를 쓴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여 당신의 인생 목표를 분야별로 기록해보자. 매일 아침 그 목표들을 상기하면서 노트에 당신의 열정을 키울 사진이나 그림 등을 추가하라. D. 이상적인 하루를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본다. 다음과 같이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를 여러 가지 꿈꿔볼 수가 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루를 누구와 보낼 것인가? 저녁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3. 자신감이나 확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감을 기르고 싶다면 그 목표를 달성한 스스로의 모습부터 시각화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을 기분 좋게 느껴보자. 또한 확신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고 마음속 비전을 실현하는 데 전념해보자. 그러면 목표를 시각화할 때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이에 목표를 언제나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보자. 4. 자부심. 그동안 이룬 성취를 기록하며 자부심을 길러보자. 물론 당신에게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 되게 잘못하는 일만 기억이 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 차라리 노트 한 권을 준비하며 매일 이룬 성취를 적는 것이 좋다. 노트에 기록할 성취는 다음과 같다. 제 시간에 일어났다.
과일을 먹었다. 책상을 정리했다. 프로젝트 하나를 완료했다. 운동을 했다. 아침 일과를 빠짐없이 지켰다. 책을 읽었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꼭 대단한 성취를 적을 필요는 없다. 사소한 성취를 기록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더 많은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자부심도 커질 것이다. 5. 결단력. 결단력 있는 행동을 연습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 또한 커진다. 반면에 어떠한 일을 이루다 보면 감정적으로 여러 괴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결단력과 관련하여 미국 작가 멜 로빈스의 제5초의 법칙에서는 책 제목과 동일한 법칙인 5초의 법칙을 제시한다. 해당 법칙을 통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연습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5초의 법칙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공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어떠한 일이라도 당신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치 않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간 원했던 것을 모두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에 따르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순간부터 행동에 옮기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안에 끝나야 한다고 한다. 만일 5초 이내에 실천하지 못하면 그와 관련된 생각은 폐기를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두려움이나 피로감을 피하려 들기 때문이다. 당신이 5초 이내에 실천할 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행사에서 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소개하기, 중요한 이메일 보내기, 회의 중에 질문하기, 결단력을 높이는 법, 미루고 있는 일을 모두 적어보자, 설거지나 청소, 또는 전화나 메일 발송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을 모두 적어보자. 적어놓은 일 가운데 5초의 법칙을 적용할 일들을 2-3가지 선택해보자.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5초의 법칙을 적용해보자. 설거지나 전화 외에도 당신이 선택했던 일이 생각난다면 당장 5부터 0까지 세면서 0을 말하기 전까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단기 해결책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때 그러한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소개한 방법을 직접 해보고 당신에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A. 감정을 전환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감정은 당신이 허용하는 선까지 강력하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화가 난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온종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면 더 좋다. 감정의 패턴을 깨라. 바보 같거나 특이한 행동으로 감정 패턴을 깨는 것도 좋다. 그 예로 고함을 지르거나 바보같이 춤을 추거나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몸을 움직여라.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이나 팔 굽혀 펴기 또는 춤을 추거나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한다. 음악을 들어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감정이 바뀌기도 한다. 큰 소리로 말하라. 권위 있고 큰 목소리로
스스로와 대화하듯 격려의 말을 해보자. 이는 당신의 말소리를 통해 감정을 바꾸는 작업이다. B. 실천하기. 바로 행동에 옮겨라. 스스로의 감정과는 별개로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자.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향과 상관없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 행동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에 스스로에게 현재의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 그리고 바로 행동하라. C. 감정 인식하기. 기록하라. 그간 일어난 일을 적어보자. 대화하라. 친구와 대화를 해보라. 당신이 현재 상황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이었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감정을 내려놓아라.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당신의 감정을 포용하라. D. 긴장을 완화하는 법. 휴식을 취하라. 심호흡을 하라. 긴장을 풀어라. 당신의 문제에 감사를 표하라. 장기적인 해결책. A.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해본다. 당신 감정의 숨은 스토리를 찾는다. 당신의 감정을 일기로 표현해본다. 마음챙김 명상을 해본다. B.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본다. 환경을 바꿔보자. 비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해보자. C. 마음 다스리기. 일상적인 습관을 만들어보자. 운동을 해보자. D. 에너지를 비축하는 법. 에너지가 적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수면을 개선하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본다. 휴식을 취하라. 심호흡을 하라. 2. 도움을 요청해본다. 전문가와 상담해보라. 자존감이 극도로 낮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감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낭독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의 감정력입니다. 저자는 티보 메리스, 출판사는 오픈도어 북스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행복 버튼이 없다. 당신의 뇌가 담당하는 주 역할은 당신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행복을 교란하는 도파민.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지만 특정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약물에 취한 것과 비슷한 강렬한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행복감은 운동 중에도 나타나지만 도박이나 성행위를 할 때도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타난다. 당신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수시로 뜨는 푸시 알람을 본 적이 있는가? 푸시 알람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같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만든다. 그렇게 특정 서비스를 오래 이용할수록 해당 업체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포르노나 도박 역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아주 중독성 있게 만들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페이스북 뉴스 피드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쾌감을 안겨주어도 이를 계속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가짜 행복을 팔고 있다. 우리는 뇌를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해 도파민에 서서히 중독되었다. 이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도파민 분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갈구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행복과 같을 수 있을까? 게다가 도파민은 실제로 중독 증세를 일으켜 우리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당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역할과 도파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혹시 스마트폰이나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누군가는 분명히 중독된 듯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분명해 보인다. 그 예로는 생각 중독이 있다. 감정 조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독 여부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행복을 잃을 수도 있다. 감정의 휘발성. 어느 날 아무리 우울하고 슬프고 끔찍한 감정과 마주하더라도 감정은 조만간 사라진다.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되짚어보자. 그리고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들을 떠올려보자. 가장 힘들었던 날, 당신은 감정에 매몰되어 그 시기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끝난다. 그렇게 먹구름이 걷히고 진정한 당신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이상과 같이 감정은 생겨났다 사라진다. 우울한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사라진다. 만일 동일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면 이는 당신이 소모적인 믿음에 매달려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또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곤 한다. 물론 나는 스스로의 감정과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감정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잠시 왔다가는 방문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중요한 얘긴데 나는 때때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늘 생겨났다 사라지는 감정과 달리 나는 항상 그대로인데 말이다. 한때 폭풍우처럼 격렬한 감정이 지나갔을 당시 내 감정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감정이 갑자기 변할 때 외부 요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도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상황도, 직장도, 통장 잔고도, 평소 안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인데 감정 상태만 급격히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 나는 무릎에 문제가 있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운동을 쭉 좋아했던 나에게 부상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다행히 무릎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쩌다 통증이 오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 어느 날 나는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무릎 통증이 오면 그날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통증이 올 때면 직장 생활에서 사생활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렇게 나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 이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의 삶이 아무리 잘 풀리는 중이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 해결에 써버린다면 금세 우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려면 그 감정과 당신이 처한 문제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함을 잊지 말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보면 당신의 문제는 대부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음을 알게 된다. 일단은 당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면 특정 패턴을 밝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틀 동안 슬픔에 빠져 지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자. 이 감정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감정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들려주었는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난 방법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위 질문에 모두 답하였다면 이후에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질문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감정의 사다리. 슬픔에 빠져있을 때 힘을 내라거나 그럼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시 그러한 말이 도움이 되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슬픔이란 감정에 빠져있을 때는 힘을 낼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에스더 힉스와 제리 힉스의 저서 감정 연습에서는 여러 감정의 연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감정의 사다리를 타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의 사다리 모델에는 우울이나 절망감이 가장 아래쪽에 있으며 바로 위에는 분노가 차지한다. 즉, 우울에 빠져 있을 때 분노의 조짐이 보인다면 감정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울에 빠져 있을 때보다는 분노를 느낄 때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은가? 최근에 나는 한동안 우울함을 겪은 뒤에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 나는 마음속을 휘젓는 스트리와 변명에 신물이 난 나머지 분노를 연료 삼아 그동안 기피했던 일들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나는 그 여세를 몰아 감정의 사다리를 오를 수가 있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감정을 기다려보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절망처럼 에너지를 앗아가는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그러니 분노로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 분노를 받아들여라.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신체적인 건강도 챙길 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짐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운동은 경증에서 중증까지의 우울증을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수단임을 알 수가 있다. 다행히 운동의 이점을 누리고자 하루에 16km씩 달릴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루에 30분씩만 걷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운동이 당신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며 또한 장기적이다. 심리학 교수 마이크 로토에 따르면 적당한 운동을 하면 대개 5분 이내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맛볼 수가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지닌다. 주변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 환경 또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거나 당신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또는 당신이 살고 있는 장소일 수도 있다. 예컨대 매사에 부정적인 친척들이 당신의 기분까지 끌어내리거나 지저분한 책상을 보자마자 의욕이 꺾일 수도 있다. 나는 의욕이 꺾일 때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거나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면 의욕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거리를 두고 감정을 관찰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을 관찰하라. 이 방법은 바로 당신의 몸과 감정을 맞닿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며 그 생각이나 이미지에 대한 당신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그 느낌이 어떠한지 느끼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도록 하라. 또한 당신이 타인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명심하자. 특정한 감정과 관련된 스토리에 몰두하지 말라. 당신이 그 감정을 경험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도 믿지 말라.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은 일시적인 경험 또는 잠시 걸치게 되는 옷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은 절대로 당신이 아니다. 어떠한 감정을 경험할 때 당신은 화가 나네, 슬퍼, 또는 우울해,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감정과 어떻게 동일시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그 말은 틀린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경험하는 감정은 본래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우울한 감정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매 순간마다 우울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슬퍼라고 하는 것보다는 슬픈 감정이야, 또는 슬픈 감정을 경험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앞에서 제시한 말과 슬퍼와의 차이를 알겠는가? 앞선 방식의 말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당신이 감정에 대해서 알수록 감정을 식별하고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감정을 내려놓는 그러한 것 또한 쉬워진다. 경험하고 싶은 감정을 선택하는 법.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더 빈번하게 느끼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거나, 더 큰 동기부여를 원하거나, 더 적극적인 성격을 바라는 건 말이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선택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그 감정을 느끼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면 그 감정을 느끼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진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면 그 감정과 관련된 뇌 신경 경로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 생각이나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다. 요컨대 특정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 감정이 더 쉽게 생겨난다는 것이다.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한다면 효과도 그만큼 나타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앞서 소개한 공식을 사용해드렸다. 해석 플러스 동일시 플러스 반복은 강한 감정이다. 위의 공식을 활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해석 특정한 시간을 시각화하거나 긍정적으로 여기는 생각을 떠올린다. 동일시 원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을 느끼면서 특정한 사건 또는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긍정 확언이나 시각화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 반복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그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생각과 관련된
감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당신이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 사례를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다. 1. 감사. 감사의 마음을 더 자주 느끼고 싶다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매사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사업가 짐 론은 우리의 지성에도 교육이 필요하듯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감사할 일을 기록한다. 펜과 종이 한 장 또는 꾸준히 쓸 노트를 준비한다. 그리고 당신이 감사할 일을 적어도 3가지는 적는다. 그러다 보면 매사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눈을 감고 그간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각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적어도 하나는 베풀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설령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도 그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베푼 호의를 찾아보자.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여러 교훈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신이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해보라. 물론 과거나 현재에 느끼는 적개심은 배제해야 한다. C. 한 물건에 관심을 쏟으며 그 존재에 감사한다. 먼저 방 안에 있는 물건 중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노력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의자를 선택했다면 의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떠올려보자. 의자를 디자인하는 사람, 원자재를 가공하는 사람, 의자를 조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의자를 매장까지 배송할 트럭 기사, 의자를 진열하고 홍보하는 매장 직원도 있지 않은가. 그뿐 아니라 그 의자를 고른 당신이나 어느 누군가, 그리고 매장까지 당신이 타고 온 긴 자동차 역시 타인이 만든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 의자에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를 생각해보자. 너무 피곤해서 한시라도 빨리 자리에 앉고 싶었던 순간은 어떤가? 마침내 의자에 앉을 수 있었을 때 기분은 참 좋지 않은가? 그 의자 덕분에 당신은 편히 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글을 쓰거나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길 수도 있으며 친구와 함께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2번째는 기대감이다. 당신은 때때로 기대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반복되는 일상에 갇혀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그런 기분 때문이다. 더 큰 기대감을 위해 아침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머릿속에 시각화하여 기대감을 느껴보자. 기대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A. 원하는 것을 기록한다. 펜과 종이 한 장을 준비한다. 종이 상단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라 적어보고 당신에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을 모두 적는다. B. 원하는 것을 시각화한다. 먼저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시각화한다. 여기에서는 명료함이 곧 힘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 당신의 이상적인 직업과 인간관계, 생활 방식, 또는 앞으로 10년 동안에서 그 후까지 성취하고픈 목표를 생각해보자. C. 목표나 꿈 일기를 쓴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여 당신의 인생 목표를 분야별로 기록해보자. 매일 아침 그 목표들을 상기하면서 노트에 당신의 열정을 키울 사진이나 그림 등을 추가하라. D. 이상적인 하루를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본다. 다음과 같이 당신의 이상적인 하루를 여러 가지 꿈꿔볼 수가 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하루를 누구와 보낼 것인가? 저녁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3. 자신감이나 확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감을 기르고 싶다면 그 목표를 달성한 스스로의 모습부터 시각화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을 기분 좋게 느껴보자. 또한 확신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고 마음속 비전을 실현하는 데 전념해보자. 그러면 목표를 시각화할 때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이에 목표를 언제나 틀림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져보자. 4. 자부심. 그동안 이룬 성취를 기록하며 자부심을 길러보자. 물론 당신에게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 대개 잘못하는 일만 기억이 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 차라리 노트 한 권을 준비하며 매일 이룬 성취를 적는 것이 좋다. 노트에 기록할 성취는 다음과 같다. 제 시간에 일어났다. 과일을 먹었다. 책상을 정리했다. 프로젝트 하나를 완료했다. 운동을 했다. 아침 일과를 빠짐없이 지켰다. 책을 읽었다.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꼭 대단한 성취를 적을 필요는 없다. 사소한 성취를 기록함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더 많은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자부심도 커질 것이다. 5. 결단력. 결단력 있는 행동을 연습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크기 또한 커진다. 반면에 어떠한 일을 이루다 보면 감정적으로 여러 괴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결단력과 관련하여 미국 작가 멜 로빈스의 제5초의 법칙에서는 책 제목과 동일한 법칙인 5초의 법칙을 제시한다. 해당 법칙을 통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연습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5초의 법칙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공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기 위해 필요한 원칙은 단 하나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어떠한 일이라도 당신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치 않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간 원했던 것을 모두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에 따르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 순간부터 행동에 옮기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안에 끝나야 한다고 한다. 만일 5초 이내에 실천하지 못하면 그와 관련된 생각은 폐기를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두려움이나 피로감을 피하려 들기 때문이다. 당신이 5초 이내에 실천할 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행사에서 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 소개하기, 중요한 이메일 보내기, 회의 중에 질문하기, 결단력을 높이는 법, 미루고 있는 일을 모두 적어보자, 설거지나 청소, 또는 전화나 메일 발송을 미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을 모두 적어보자. 적어놓은 일 가운데 5초의 법칙을 적용할 일들을 2-3가지 선택해보자.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5초의 법칙을 적용해보자. 설거지나 전화 외에도 당신이 선택했던 일이 생각난다면 당장 5부터 0까지 세면서 0을 말하기 전까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단기 해결책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날 때 그러한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소개한 방법을 직접 해보고 당신에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A. 감정을 전환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감정은 당신이 허용하는 선까지 강력하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화가 난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라. 온종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면 더 좋다. 감정의 패턴을 깨라. 바보 같거나 특이한 행동으로 감정 패턴을 깨는 것도 좋다. 그 예로 고함을 지르거나 바보같이 춤을 추거나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몸을 움직여라.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이나 팔 굽혀 펴기 또는 춤을 추거나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한다. 음악을 들어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 보면 감정이 바뀌기도 한다. 큰 소리로 말하라. 권위 있고 큰 목소리로 스스로와 대화하듯 격려의 말을 해보자. 이는 당신의 말소리를 통해 감정을 바꾸는 작업이다. B. 실천하기. 바로 행동에 옮겨라. 스스로의 감정과는 별개로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자.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향과 상관없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 행동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변화시킨다. 이에 스스로에게 현재의 감정 상태를 바꾸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 그리고 바로 행동하라. C. 감정 인식하기. 기록하라. 그간 일어난 일을 적어보자. 대화하라. 친구와 대화를 해보라. 당신이 현재 상황을 실제보다 더 과장하면서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이었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감정을 내려놓아라.
스스로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당신의 감정을 포용하라. D. 긴장을 완화하는 법. 휴식을 취하라. 심호흡을 하라. 긴장을 풀어라. 당신의 문제에 감사를 표하라. 장기적인 해결책. A.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해본다. 당신 감정의 숨은 스토리를 찾는다. 당신의 감정을 일기로 표현해본다. 마음챙김 명상을 해본다. B.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본다. 환경을 바꿔보자. 비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해보자. C. 마음 다스리기. 일상적인 습관을 만들어보자. 운동을 해보자. D. 에너지를 비축하는 법. 에너지가 적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수면을 개선하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본다. 휴식을 취하라. 심호흡을 하라. 2. 도움을 요청해본다. 전문가와 상담해보라. 자존감이 극도로 낮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심각한 감정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낭독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